이어서 가겠습니다. 주성분설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장도 참고하시고 또 사례지 핸드북에 있는 문장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이해를 위한 거니까 굳이 정확하게 습득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대충 그런가 보다 정도만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제약 분야의 특성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여기가 A 플러스 A라고 할까요? A 플러스 알파라 할까요? 이거 그냥 각색을 하겠습니다. 이게 특허받은 신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특허받은 신약은 개발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당연히 판매 가격 비쌉니다. 근데 이게 존속기한 만료되고 여기라고 할까요? 여기가 원 존속기한 만료고 여기가 연장된 존속기한 만료라고 하겠습니다. 연장된 존속기간 만료되면 모방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제네릭이라고 합니다. 모방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방약은 개발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신약에 비해서. 뭐 그대로 똑같이 따라 만든 거니까 연구비가 적어요. 이걸 작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약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적다라고 해야 되나요? 싸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연변경한 거 이거를 잠깐만요. XA라고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XA. 이번에는 주성분을 바꾼 거. XB 플러스 알파라고 할까요? 이 주성분 살짝 바꾼 것은 개발비가 신약보다는 당연히 싼데 완전 모방약보다는 조금 돈이 더 들어갑니다. 좀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정확한 내막은 모르셔도 되고 투자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 개발비에 따라서 약 가격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합니다. 약 가격도 얘는 중간 정도로 받아야지만 개발비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연변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주성분 계량이라고 합니다. XA 주성분보다 더 좋은 거를 만든다. 연변경이라고 하고요. 주성분이 계량됐고 연변경된 게 연장된 존속기한 만료 후에 제네릭하고 같이 팔게 되면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사람들이 신약 아니면 제네릭을 삽니다. 신약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미지상 비싸더라도 사고요. 제네릭은 싼 맛에 삽니다. 그래서 이 주성분 계량은 신약보다 뭔가 효과가 더 좋은 맛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싼 맛을 사지 별로 잘 안 사요. 소비자들이. 그냥 알아주세요. 소비자들은 특허받은 신약을 이미지상 좋아하거나 아니면 싼 걸 찾기 때문에 주성분은 어중간해서 아무도 안 삽니다. 아무도 안 사서 연장된 존속기간 끝나고 둘이 같이 판매해야 된다면은 제네릭 사지 이 주성분 계량을 안 사요. 그럼 얘가 개발비가 더 들어갔는데 가격은 더 비싸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안 산다고요? 싼 거를 사지? 그럼 이건 아무도 안 만들라 그럴 거 아니야. 분명히 더 좋은 효과가 있는데도 아무도 안 만들라 한다고. 그러면 주성분 연구 산업이 망하는 거야. 아니 돈이 돼야 그 산업을 하는데 소비자들이 안 사주니까 돈이 안 돼서 이건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존속기간과 연장된 존속기간 사이에 팔 수 있게 하면 여긴 지금 모방약은 못 팔잖아요. 그럼 이 기간이라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야. 돈을 벌 수 있으면 이거 계속 개발하려고 하거든. 이걸 개발하려고 하면 더 나은 주성분을 만들려는 주성분 연구 산업이 고치가 됩니다. 그게 이해되시나요? 유효성분설에 의하면 주성분 계량도 존속기간 연장되고 끝나고 나서 제네릭하고 같이 팔아야 돼. 그럼 소비자들이 아무도 이걸 안 사.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만들려고 하지 않아. 더 나은 연구를 하려고 하질 않아. 근데 만약에 유효성분설이 아닌 주성분설로 가게 되면
제네릭은 못 파는 기간 동안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분명히 신약보단 싸다고? 그럼 소비자들이 얘를 살 수도 있다고? 그럼 얘를 사면 얘를 돈 벌잖아? 얘를 돈 벌면 연구자들이 더 좋은 거 만들려고 한다. 이게 주성분설입니다. 유효성분설에 의하면 주성분의 연구 산업을 몰락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성분설로 가야 된다. 이게 주성분설의 컨셉이에요. 얘를 요약한 게 여기 기본서 내용 아니면 이제 사례제 핸드북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허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지연.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심사속도의 건보다도 내 건 왜 심사가 이렇게 늦었냐. 그거. 그래서 일반적 심사속도라는 게 출원토 4년, 심사청소 3년이 보편적인 통계치에 따른 일반적 속도로 잡은 겁니다. 요건은 3개인데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 5개 3개로 외우라고 그랬었죠. 여기 기간오바, 특허권자가 출원할 것, 공동으로 출원할 것. 그 다음에 기간오바 관련해서 글쎄요. 얘가 2차 시험에 나온다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례진드 핸드북에 심사기준의 예시를 넣어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컨셉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등록지연 나중에 하여튼 사례제 핸드북에서 문제 풀어보시고요. 지금은 컨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 문제 풀 때 3가지 스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거 우리 1차 때도 했었네. 첫 번째 스텝이 그 연장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연장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얘는 출원일과 심사청구일이 있을 때 출원부터 4년,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을 연장 기준일로 잡습니다. 이 연장 기준일로부터 이 연장 기준이 보편적인 심사속도 끝날 시점인데 이거부터 심사는 내 거는 늦어졌다. 여기서 등록됐다. 그럼 연장 기준일부터 등록시까지가 이게 연장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연장 기간을 산정할 때 먼저 이 기준일을 잡아야 된다. 출원부터 4년, 심사청구일도 3년 중 늦은 날이 뭔지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법정기관과 지정기관 찾아내세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시가 이겁니다. 거절료 통지했습니다. 그럼 지정기간 주고 심사를 멈춥니다. 심사를 멈췄다는 게 이게 심사 지연이에요. 기간만 주면은 지연이 발생하는 겁니다. 멈추니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거절 결정하면 거절 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것도 심사 멈춘 거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게 특허 결정하면 받은 날부터 3개월. 특허를 납부해야 등록이 이루어지니까 이것도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지정기간과 법정기간 얘들을 찾습니다. 찾고 마지막 스텝. 그것이 누구 기책인지를 잡는 거예요. 이 지연이 나타난 게 출원인 기책이면은 다 연장 안 되는 거고 특허청 기책이면 연장을 해주는 거고 기책을 찾을 때 2가지 컨셉이 있어요. 하나가 지정기간 연장할 수 있죠. 법정기간도 연장할 수 있죠. 지정기간, 법정기간이 출원인 측에서 연장시켰다. 그 청구에 의해서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출원인 기책이야. 이거 다 연장 대상에서 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정을 했는지 여부로 가세요. 만약에 거절을 통지에 대응해서 보정을 했다. 그럼 전부 다 출원인 기책이야. 거절 결정에 대해서 보정을 했다. 보정을 했다는 게 재심사죠. 전부 출원인 기책이야. 그리고 특허점 만납부터 등록료 납부까지는 이건 무조건 출원인 기책이에요. 이건 무조건 출원인 기책.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법 들어왔어요. 이 기책에서
과거에는 거절일정 받은 날부터 재심사 청구 시까지만 출원인 기책으로 해서 연장을 안 해줬는데 이번 개정법에서는 거절일정 받은 날부터 재심사 청구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그 재심사 결과 특허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 기간 전부를 출원인 기책으로 빼버립니다. 이거 다 니 때문에 이거 늦어진 거다. 개정법 하나만 알아보세요. 거절일정 받은 날부터 재심사에 따른 특허 여부 결정, 거절 결정이건 특허 결정이건 이거 거절 결정 나올 수도 있죠. 특허 여부 결정까지 다 뺍니다. 이게 다 출원인 기책으로 합니다. 개정법. 등록 지연은 스텝 1, 2, 3로 접근하시는 거고 자세한 문제는 사례젠드북에 있거나 아니면 이거 기초GS에서 답안 작성 요령할 때 또 같이 다룹니다. 사례젠드북이나 기초GS에서 문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수월하게 숙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1번 연장 신청 기간에서 4번 출원일부터 4년의 기산점. 이거 1차형입니다. 그 특허청에서 실제 일한 날부터 4년을 잡아내는 그래서 정당 권리자 출원, 분할 변경 출원은 다 출원 소급표 제외시키고 PCT 출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진입한 날, 그러니까 203조 서면 제출한 날부터 한다. 다 1차형입니다. 199페이지 절차, 이게 다 1차형입니다. 출원하고 보정할 수 있고 거불심으로 불복할 수 있고 효과, 연장 등록되고 여긴 제한이 없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존스캔 연장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재산권 행사, 사용수익 처분행위네요. 이거는 2차 시험에서는 메인 쟁점으로 나오진 않고 지나가면서 그냥 어설프게 나오고 특히 공유 쟁점으로 나와요. 여기는. 이건 저번 시간에도 정리했었네요. 그래서 공유인 경우 사용수익 행위할 때 그러니까 이전 실시권 질권 이전에 상수타 일반 승계 빼고 이건 공유자 동의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로 나와요. 이거 공유 쟁점으로 동의받아야 돼요. 처분행위는 그동안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포기나 정정할 때에는 밑으로 동의받아야 됩니다. 전질직허, 전현실시권자, 질권자, 직무만료 이게 특이한 애 하나 더 들어가죠. 그 다음에 허락에 한 통상시권자, 전질직허 동의받아야 됩니다. 이전 실시권, 질권, 포기, 정정이 있었습니다. 1차 때 했던 거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소멸은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거나 특허료 불납으로 소멸되거나 203페이지 상속인 부존재. 이건 1차형입니다. 2차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이면 상속인 없을 때 소멸되고 법인이면 청산됐을 때 소멸이 된다. 그 다음에 포기하면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무효신결 확정되거나 취소결정 확정되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무효신결 확정됐을 때 그 소급표를 실시권 설정 계약에서 적용할 것인지 여부. 그러니까 무효신결 확정의 소급표를 실시권 설정 계약에 적용을 해버리면 실시권 설정 계약 당시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게 되고 그러면 원시적 이행불능이 돼서 이미 납부한 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가. 이 문제. 이거는 시험 문제 이미 기출 나왔습니다. 심시하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 나오면 학설 판례 검토 중 기본서에 그대로 써놨죠. 이거 그대로 똑같이 쓰세요. 사례젠드북에서도 또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차 때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서 실시권 설정 계약을 맺고 실시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항상 권리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네요. 범위하고 대가로 이루어지고 특허권은 범위 대가가 법적으로 써 있는 거고 실시권은 다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맺는 거죠. 그리고 이 범위는 지역, 기간,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요거를 이제 계약하는 것을 설정 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대가가 이게 로열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시료. 실시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실시권자는 실시료를 납부하고 이거에 대해서 특허권자는 배타권이라는 장벽을 세워주고 계약이라는 게 쌍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걸 계약이라고 한다고 했죠. 특허권자는 배타권을 설정해줘서 아무나 실시 못하게 막아주고 그 대가로서 실시권자는 특허권자한테 실시로 납부하고 요 두 개라는데 갑자기 여기서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특허법상으로 소급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특허가 없었던 게 된다고요. 당연히 이때는 후발적 무효사유는 제외하고 그럼 이 소급표, 특허법상의 소급표를 여기 적용하게 되면 실시권 설정 계약 당시부터 배타권은 존재하지 않던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 당시부터 일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걸 원시적 이행 불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법에서. 그러면 이걸 실시로 납부했던 거 다 토해내야 된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게 특허법의 소급표를 적용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판례는 소급표를 적용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특허가 무효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특허가 남아있어서 제3자들이 쫄아갖고 모방을 안 하고 있었다. 모방을 안 해서 실시권자는 그거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었다. 때문에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배타권 장벽을 실제 상황에서는 준 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판례의 태도였죠. 그래서 학설은 이거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봐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견해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배타권 장벽이 존재했었고 무효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견해 이렇게 있고요. 판례는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했고요. 검토는 판례대로 쓰면 됩니다.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들은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겁먹어서 모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실시권자가 분명히 이득은 얻은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실시로 납부를 부당이득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미 시험 문제 출제됐으니까 기출문제 풀이 강의나 사례 강의에서 둘 다 합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쟁점 없어 2차 시험 안 나옵니다. 205페이지에 연장 무효되면 기간 오바로 무효되면 오바된 기간만 무효된다. 이건 1차용이에요. 됐습니다. 특허권이 여기까지 해서 끝났네요. 특허권 쟁점이 뭐가 있었는지는 저번 시간에 한번 싹 정리했었고 그 쟁점별로 다 한번 맞춰본 겁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부터 실시권인데 실시권이 올해 57회에서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실시권. 그건 뭐 저번에 얘기 나왔었나요? 저번에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57회 기출문제 나온 것은 등록 쟁점이었어요. 실시권의 등록.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거죠. 특허권은 서리 포처가 효력 발생 요건, 설정 이전, 포기, 처분 제한. 이전에 상습 할반 승계 제외하고 그다음에 전용 실시권은 서리 변소처가 효력 발생 요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2의 상수타 일반 승계 제외하고 소의 혼동에 한 경우 제외하고 그 다음에 통상실권은 설 띄고 이변 소초가 대항 요건. 이 선은 법정 실시권 같은 경우는 등록하지 않아도 대항 요건 갖춰줘. 모실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여기 통상 실시권의 설정 등록에 의해서 대항 요건 갖춘 경우와 전용 실시권의 설정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런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요 옆에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통상 실시권을 등록을 하고 을이 그다음에 병이 그 후에 전용 실시권을 등록한 상황. 그러면 을은 실시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즉 병은 을한테 침해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57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는 전용과 통상의 법적 효력. 전용은 배타권이 있고 통상은 배타권이 없다. 이런 건 1차용이에요. 2차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다음 발생, 전용시권은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 이런 건 1차용이에요. 207페이지. 통상시권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정과 강제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1차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전. 실시권 이전 같은 경우는 위나 옆으로 동의, 위나 옆으로 동의인데 위 동의가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상수타 일반 승계와 실사학과 함께 이전. 이거 다 1차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통상실권 같은 경우는 107조는 실사 합계만 이전이 가능하고 138조는 원권리와 함께만 이전 가능하고 이게 다 1차용이어서 2차용이 안 나옵니다. 실시권 직권 설정도 사용수익 행위는 위나 옆으로 동의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소멸은 밑으로 동의받아야 된다.
밑으로 동의받아야 되고 뭐 특허권 소멸로도 위에 걸린 소멸로도 소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 상실로도 소멸할 수 있고 이런 건 다 1차도 안 나오죠.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하는 현실적 얘기인 거고 1, 2차 시험 둘 다 안 나옵니다. 소멸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전열실시권의 실시 범위를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거 1차용 판례죠. 전열실시권을 매기면서 너는 허락 없이는 판매하지 마라고 특허권자가 전열실시권을 줬을 때 허락 없이는 이라는 그 제한 조건을 특허원부에다가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전열실권자가 특허권자가 허락 없이 판매했을 때 그건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계약상의 제한은 무조건 특허원부에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서에만 있고 특허원부에 등록하지 않았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이거 1차용이었었죠. 2차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전열실시권 설정에 따른 특허권자의 소권이라는 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인데 예를 들어서 특허권자가 전열실시권 설정하면 전열실시권한테 배타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허권자도 실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침해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 특허권자가 못하는 건지 이 문제예요. 전열실시권자만 할 수 있는지. 근데 이거는 1차건, 2차건 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독점적 통상시권자 법적지. 이것도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독점적 통상시권이란 건 뭐냐? 우리 제약 분야에서 미국 화이자가 예를 들어서 특허권자야.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화이자가 화이자 약을 팝니다. 그랬을 때 한국 화이자가 자회사고 미국 화이자가 모회사예요. 모회사는 한국 화이자한테 통상실시권을 줍니다. 그리고 통상실시권에 따라서 한국 화이자가 한국에서 파는데 실질적으로 화이자 똑같은 회사잖아. 그래서 이런 한국 화이자를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라고 해요. 특허권자는 아니지만 특허권자하고 실상은 똑같은 회사다. 그래서 니들도 뭐 나름 배타적 지위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뭐에서 나왔냐면 한국 화이자가 침해자들로 인해서 경제적 매출에 타격이 있었던 거야. 그랬을 때 한국 화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왜냐면 얘는 통상실시권자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화이자하고 그 애가 그 애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라 해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라는 걸 새롭게 판례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1차건, 2차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저희 제약 분야에서 나온 특이 케이스인데 이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약가 인하라는 특이 쟁점에 대해서 나온 거고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약가 인하, 약가라는 게 약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약가라고 하는데 얘는 특허법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간단하게 읽고 버리셔도 됩니다. 1차, 2차 둘 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부터 법정실시권 나오는데 그것은 212페이지부터 그 표로 정리 다시 하면 되고요. 1차 때 정리했던 표죠. 이걸로 리마인드 하면 되고 이 법정실시권은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선사용권, 준용권 밖에 안 나옵니다. 그동안에 2차 시험이 그 둘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213페이지 가시면 선사용권 그리고 216페이지 가시면 중용권이 다시 나옵니다. 그 앞에 것들은 그 212페이지 표로서 1차 때 공부했던 거 리마인드만 하시면 돼요. 212페이지 잠깐 보시면 법정실시권이 2개 7개죠. 2개 7개. 두 개가 공표의견지, 7개가 선의의 산업설비보고. 먼저 공표의견지, 직무발명에 따른 법정실시권, 주체는 사용자가 받을 수 있고요. 요건은 직무발명이면 됩니다. 다만 직무발명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대기업인 경우는 사전에 예약 승계했어야지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승계 여부 통지 의무 미준수하면 누구나 이제 법정실시권 못 받게 됩니다. 이게 다 1차 때 했죠. 그 다음 105조는 그 디자인권이 존속기한 만료됐을 때 인정되는 그 법정실시권, 이거는 이제 그 선원주의에서 도입된 거죠. 그래서 105조나 이런 애들 이해할 때는 105조나 98조 이런 거 이해할 때는 후추론만 문제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후추론만 문제된다. 그래서 105조는 선출원 디자인권자 또는 동일자 출원 디자인권자는 존속기한 만료되더라도 법정실시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디자인권자의 밑에 애들 전용이나 통상이도 가능하다. 공표의견지. 밑에 이제 선의 산업설비보 81조에서 하면 특허를 미납했을 때 효력 제한 기간에 선의로 실시 또는 실시 준변. 103조는 출원 전에 실시 또는 실시 준변. 103조의 2는 99조의 이전 등록하기 전에 실시 또는 실시 준비. 104조는 무효 심판 청구 예고 등록하기 전에 실시 또는 실시 준비. 122조는 질권 설정 이전에 실시 또는 실시 준비. 182조는 재심 청구 등록 전에 실시 또는 실시 준비. 183조도 재심 청구 등록 전에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이렇게 어느 시점 전에 선의가 만족되면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 범위 내에서 공장 준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했었죠. 그래서 시점과 선의 이렇게 정리했으면 됐습니다.
여기는 리마인드만 하시고요. 어차피 2차에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213페이지 선사용권부터입니다. 선사용권 말씀드리면 선사용권도 잠깐 칠판 정리 한번 하고 가시죠. 선사용권. 선사용권은 56회,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실무에서도 선사용권은 많이 합니다. 한번 정리하시고 끊었다가 선사용권과 중요권 진행하겠습니다.